시스템의 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권호선 이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전달을 받고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살짝 했었어요. 왜냐하면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앞에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형상이나 빌드 쪽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뭐 이런 얘기를 준비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 얘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장표가 쭉 많아졌어요. 아무리 그냥 잘라내고 많아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스킵을 하고 뒷부분에 가서 얘기를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얘기할 내용들을 좀 줄였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주로 얘기될 거는 DevOps나 Agile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혹시 그 실질적으로 DevOps나 Agile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Agile은 해보셨죠? 네. DevOps는 뭐 DevOps는 거기까지는 안 해보셨고. 근데 앞에 이제 CI 써보시고 CI 써보시고 앞에 이제 DevOps를 해서 실제로 이제 TFS 기반으로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저는 툴에 대한 데모는 없어요. 제 장표는 그냥 순수하게 장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프로젝트 했던 경험 베이스로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97년인가 그때부터 여러 가지 엔지니어를 하다가 형상관리 엔지니어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로 형상 쪽하고 품질 이런 쪽의 엔지니어를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가서 기업을 진단해드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프로세스 컨설팅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이제 주요 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처음이니까 가볍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목적지가 있는데 이 목적지에 제대로 가서 안착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요구 사항들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심지어는 그 마케팅 팀에서는 이런 코끼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피부가 딱딱한 하마가 연상이 됩니다. 실제로 결과가 나온 거 보면 코끼리 머리에 하마 뭉뚱아리가 나오는 케이스들도 엉망이십니다. 마케팅 팀에서는 이게 뭐야? 대체 넌 뭔 짓을 한 거야?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근데 인터파크라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인터파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제가 그 해볼게요.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아주 오래전에 뭐죠? 홈쇼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서 뭔가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인터파크라는 회사는 마케팅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적정한 마케팅을 하고 그 마케팅에 의해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회사. 또 인터파크 투어 같은 데는 더욱 그게 심하죠. 왜냐하면 투어라고 하면은 저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여행 상품이 똑같은 거라도 다르게 보여져야 되는 그런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는 그리고 싼 것 남들보다 싼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되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시하게 돼야 되거든요. 마케팅 능력과 그것이 따라가는 IT 개발 능력이 공존을 해야지만 실제로 인터파크가 살아날 수 있고 좀 더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를 철로를 놓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엉뚱하게 붙기는 붙었는데 한쪽 다리랑 붙고 양쪽 다리가 안 붙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잘못된 결과 중에 하나죠. 업계는 무한 경쟁 체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파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스피드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태가 갤럭시 노트 7에 대한 사태입니다. 노트 7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태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무한 경쟁 체제가 불러온 엄청난 재앙이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애플을 꺾고 싶었을 거고 애플보다 한 달이라도 먼저 제품을 런칭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장을 선점하고 싶은 생각이 컸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 던졌고 던진 게 제대로 던졌으면 스트라이크가 되는데 잘못 던지는 거에 엉뚱한 일이 벌리면서 사실은 완전히 역풍을 맞아서 큰 데미지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타임 투 마켓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 만들어내서 남들보다 시장을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뭐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렇게 뭐 다. 근데 우리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매일 실패하고 있고요. 한국의 프로젝트의 성공 비율이 몇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몇 %나 될까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공 비율이. 네, 이사님 마침은 성은 없어요. 성공. 마음의 선물. 한국의 소프트웨어 성공 비율은 한 22%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80% 가까운 거는 거의 실패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터파크에서는 몇 % 정도가 소프트웨어가 성공을 하는지 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론들을 만들고 이것에 의해서 뭐 레시피를 만들어서 레시피처럼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고민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왔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창작 활동이에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하는 접근을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이런 명시적인 방법에 의한 그 공정 제어 모델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CBD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에서 컴포넌트화 시키자. 그래서 이게 블록을 끼듯이 끼면 자동으로 이게 기능을 하도록 하자 하는 이런 방법론들을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되게 한때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소프트웨어하고 잘 안 맞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소프트웨어가 가장 잘 맞는 방법은 경험주의적 공정제어 모델이고요. 이것이 근간인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애장이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경험주의적 모델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요소 중에 하나인 형상관리라든가 빌드를 자동으로 해주는 요소들이 우리한테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야 되고, 서버도 있어야 되고, 네트워크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맨이 필요하죠. 각 팀별로 한 사람씩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만약 그게 아니고 다 그만큼만 찌질찌질하면 그 팀은 맨날 욕먹고요. 다 슈퍼맨이면 그 팀은 정말 날아다니는 거고, 슈퍼맨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조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프로세스와 가장 잘 맞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춰져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DB라든가 앱 어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그 조직의 컬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의할 수 있는 컬처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다 갖춰졌을 때 이런 5가지 요소가 갖춰지면 우리는 성공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그 A 업체를 진단하는 결과입니다. A를 가지고 A양, B양 하면서 숫자를 유치하지 마시고, 이름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노력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진단을 해봤어요. 프로세스 측면에서 프로젝트 관리, 변경 관리, 품질 관리, 프로세스. 텍 관리 측면에서는 지원 관리 시스템, 그리고 개발 프레임워크, 그리고 피플 칠동에서 실행 역량 측면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업체는 너브랑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예요. 말하면 다 아시는 만한 업체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제 샘플 보여드리는데, 이 업체를 진단해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의 진단 결과,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피플 측면의 진단 결과가 기준을 3을 기준했어요. 전 영역이 3 이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업체 말고도 이제 유사한 몇 개 업체를 해봤는데, 그 업체의 특정 부분을 그 업체 역시도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데 특정 부분을 나오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렇게 좀 수준이 낮게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런 업체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다닌 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닌 데가 그럴 수도 있는데 보게 되면은 개발 프로세스의 부분적 수행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실행 역량이 미흡하고요. 변경하고 형상, 빌드 관리가 있긴 한데 낮은 수준에서 관리돼요. 어떤 사람은 어떤 팀은 SVL을 쓰고 있고 어떤 팀은 Git을 쓰고 있고요. 어떤 팀은 비주얼 스튜디오에 인베드되어 있는 솔루션을 써서 형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빌드가 되지는 않고 있고요. 변경 관리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아까 팀 파운데이션 서버 보셨을 때 티켓이 있었고 그 티켓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번호를 넣어야지만 체크인이 됐었잖아요. 변경 관리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실제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체크인 체크아웃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퀄리티 게이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아주 체크인 체크아웃을 자유롭게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팀장이나 아니면 QA 조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검증해낼 수 있는 필터링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낮은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현황이라든가 뭐 팀의 진척을 아까 보셨듯이 칸반보드라든가 원다운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주간 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었고 프로젝트의 진척률이 80%입니다. 90%입니다. 근데 보통 80%까지 가고는 2달 동안 80%로 계속 머물러야 되는 현상이 그 회사는 있었습니다. 인터파크는 안 그렇죠. 80%가 2달 가진 않죠. 2달 전에 80%가 뭐 외주를 쓰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네. 그리고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가 없었다는 거. 사실은 자바를 개발하려면 자바의 기본적인 코딩 룰이라든가 코딩 가이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는 정의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특히 외주를 많이 쓰게 되는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주에 들어오는 역량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확확 달라지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인수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는 야 도저히 이 코드는 내가 유지보수도 못하겠어. 쟤들을 한 명 불러다가 잘하는 놈 불러다가 잡아놓고 전원 보고 유지보수를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해. 뭐 이런 케이스도 왕왕 있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프로세스의 수립이 필요하고요. 변경, 형상, 빌드 간의 유기적인 연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왜? 그래야지만 뭐가 될 수 있냐면 통제가 될 수 있거든요.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고민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CI 환경이 돼야지만 변경이 될 때 변경 승인을 받고 변경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체크인 체크아웃에서 소스가 버전이 관리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빌드를 해서 타깃 시스템, 테스팅이나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에 내가 원하는 버전이 제대로 된 버전이 넘어가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사람이 하게 되면 휴먼 리소스에 의한 에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프로젝트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인터파크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인터파크와 유사한 회사를 진단했는데 여기서 인터파크 해당되는 게 있나요? 없나요? 다 잘하고 계신가요? 거의 똑같으시다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점수는 좀 높게 나오실 거라 예상을 하고. 네. 제가 할 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그랬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봤더니 현업에서 변경 요청은 넘어오는데 이것들이 실제로 뭘로 넘어오냐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등록을 하는데 이거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팀장님한테 구두 보고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체크인 체크아웃을 쭉 해서 개발이 완료됩니다.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형상화를 지정해서 버전을 관리해 주긴 해요. 거기도 Git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쓰고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인터파크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팀마다 다 다른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일하셔야 됩니다. 가이드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테스트로 넘어가게 되는데 개발이 완료된 소스가 테스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넘기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들과 시간을 해서 카피를 일일이 FTP로 하고 있었습니다. 팀마다. 그래서 이게 빌드 밴프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 있는 게 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형상 관리 통해서 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룰들이 없기 때문에 빌드를 하거나 밴프를 할 때 역시도
사람이 수동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줘야지만 빌드가 되고요. 거기 이제 다행히 여기 또 잘해보시겠다고 포티파이를 연동을 해놓으셨어요. 포티파이 연동해놓은 거 훌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서 너무 나은 결과가 나온다고 쓰는 팀을 쓰고 안 쓰는 팀을 안 쓰죠. 팀장의 의지에 따라서 쓰는 팀만 쓴다는 거죠. 팀장이 끝까지 보겠다는 팀을 쓰고요. 됐어요. 이런 거 뭐하라 해. 귀찮아. 하는 데는 아예 안 한다는 거. 그리고 기존 파일 빼곡하고 자동 검증해서 최종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절차들 가운데 이렇게 빨간데 표시된 것들은 다 맥이 끊겨있고 실제로 전체 프로세스가 한 통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보셨던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사용하시게 되면 예를 든 거예요. 꼭 팀 파운데이션 서버를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툴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자 요구사항이 아까 백로그로 등록되는 거 보셨죠. 등록으로 등록될 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백로그에 의해서 내가 개발할 것들을 아까 스프린트 쪽으로 당겨왔죠. 개발자 어사인이 되고 어사인이 개발되고 나면 개발 완료되면 테스트하는 과정, 빌드되는 과정, 그리고 최종 승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툴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들에 대한 도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일련의 처리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인터파크를 진단해 볼까요? 형상 관리는 기술을 하고 계시죠? 다 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 왜 항공 몰라고 죠 항공은 쓰면 아니 그러면 팀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그 제가 투어 개발실은 세 팀이고요. 세 팀. 두 팀은 기술 쓰고 있고 한 팀은 시드를. 여기도 또 두 개 병행 쓰고 계시네요. 또 다른 이게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 개발 프레임워크 네. 주로 그럼 자바 개발하시나요? 아니면 뭐 단넷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지? 주로 항공은 자바고 나머지 메인 웹컴퓨터에서는 단넷. 그 개발하는 서비스하는 프레임워크는 윈도우가 아니면 그 리눅스나 뭐 이런 걸로 하시나요? 에디 서버 항공만 리눅스. 항공 리눅스. 그거였을 수도 다르시네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형상 관리가 표준화된 도구가 있는 건 아니네요. 하여튼 기시 대세긴 하지만 SVN을 여기 쓰고 계신 거고. 그러면 산출물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했을 경우에 표준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것들이 관리되고 계시죠? 네, 대답 안 듣겠습니다. 형상 관리가 버전 관리 도구로 이용되고 있나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형상 관리는 단순한 버전 관리 용도로 쓰여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쓰시는 데가 있어요. 뒤에 제가 예를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쓰시는 데는 어떤 문제를 가지냐면 나중에 이제 빌드다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큰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쓰고 계신지 한번 내심 보고 계세요. 뭐냐면 우리는 일자 찍기를 하고 있다. 버전 1, 2, 3, 4, 5 그 이상 우리는 없다. 아까 이제 브랜치를 공유하고 계신데 실제로 브랜치 정책이 있고 그 브랜치 정책에 의해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그걸 따라서 개발이 되고 내가 지금 원하는 타겟 버전에 딱 간다. 예를 들어서 그 항공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이 현재 유지 보수로 있는 버전의 레이티스트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면 이 기능이 들어간 개발의 브랜치 버전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잘 준수되고 있느냐. 가지고 계신가요? 프로세스는? 그리고 품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잘 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코딩을 했다는 코딩 가이드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코딩이 되고 그것이 검증이 되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그걸 잘 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변수 내용도 정해진 룰에 의해서 써여지고 그걸 하고 있는지를 더 이상 안 물어보고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희가 아까 보셨던 평가 요소가 돼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까 그런 그 타입맵이 돌려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 의해서 요즘에 이 정도의 레벨에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저도 평가를 합니다. 영향은 없습니다. 저걸 앞에 보였던 다 저런 걸 다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는 아니고 인터파크는 되게 좋은 회사죠. 제 친구 하나도 인터파크를 다니다가 지마켓으로 갔다가 옥션으로 갔다가 얼마 전에 잘리고 회사를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인터파크에 오래 계셨던 분은 그 친구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잘 나갔던 친구니까. 근데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명함은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스크럼 같은, 그러니까 에자일 베이스의 스크럼이라든가 또는 이제 데어버스 같은 환경들이 사실 뜨고 있고요. 이것들이 되게
좋아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했던 프로젝트도 에자일로 이제 전사, 금융권인데요. 자기네 전사 IT 프로세스를 에자일로 바꾸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프로세스 컨설팅을 한 트랙을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금융권은 참 제약이 많더라고요. 승인을 많이 받아야 돼. 엄청나게 승인 받는데 이거는 뺄 수 없대, 이 승인은.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 이 승인 못 빼고 이 승인 못 빼고 이 승인 못 빼고 전에 프로세스는 정말 유사해.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2달 가까이 들어갔는데 결론을 내가 어저께 그랬어요. 아, 저를 이렇게 비싼 돈을 쓰셔가지고요 만들어 놓은 거는 전이랑 그렇게 달라져 보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더니만 묻고 말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좋긴 하지만 명약은 없어요. 근데 왜 에자일을 해야 되냐는 거에 대해서 에자일을 해오셨다니까 왜 에자일을 적용하셨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신속하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자원? 제가 도입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팀장 입장에서는 그때 썼던 팀장 입장에서는 그 이쪽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라이프 사이클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직접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도 저 신입 때 했던 거랑 팀장님 일단 요청했겠지만 하면서 좋다고 느꼈던 거는 이 팀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신입인 저도 파악이 가능하고 네. 또 만약에 다른 동료분이 부하 걸린다 그럼 항상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뭐 원래 오늘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안 끝냈네요. 뭐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한가요? 해서 팀원들 간에 약간 의사소통이 되게 많이 좋았었어요. 신입인데. 네, 저는 신입 때도 과장처럼. 과장 이거 하네요. 과장 그러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에자일 도구는 그러니까 뭐 도구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진짜 포스트잇 붙여갖고 하셨나요? TFX 그 당시 TFX를 쓰긴 했어요. 네. 그때 형상 관리만 했고 왜냐면 그런 툴들을 어떻게 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걸 공부하자니 또 시간도 없었고 그때 모든 기능이 다 제공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희 많이는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일단 포스트잇이랑 엑셀로 다 언제 하셨던 거예요? 2000년도. 아, 2000년도. 네. 2000년도에 TFS 에자일 기능은 사실 별로 그냥 그랬습니다. 네. 게시판 정도의 수준이 네,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래,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에자일이라는 개념이 되게 오래된 개념이죠. 오래됐는데 실제로 툴이 사실 에자일을 서포트해주는 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전에는 말씀하신 뭐 칸바보드라든가 이 정도의 것들을 우리가 저희가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사실 이게 에자일이다 뭐 이런 걸 하긴 했었죠. 근데 에자일을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에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되는 제품의 품질을 되게 중요시하는 조직이다. 인터파크는 딱 그거예요. 왜냐하면 고객한테 뭔가 쫙 했는데 이게 어느 날 그래요. 오늘 야구 했잖아요. 아까 바로 얘기 나왔잖아요. 왜 로그인이 안 돼요? 네이트 깔아놓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왜 로그인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냥 할 말씀이세요. 고객의 모였습니다. 그게 고객한테는 자, 여러분들은 뭘 간과하셨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구나 하는 것들을 사실은 사전에 테스트하셨어야 돼요. 테스트하시고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더 한 명이라도 더 유저를 로그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과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걸 간과하신 거예요. 그쵸? 네. 네 대 깔아놓고 하시면 돼요. 하고 고객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 다음에 PC방에 가서 자리 주십시오. 자리 내자리주세요. 괜찮네요. 요새 PC방에 1시간에 한 1,000원이면 되죠. 네, 뭐 그러면 4,000원 투자하십시오. 네, 그 정도도 못할 미용되지면 안 되죠. 그리고 빠른 서비스를 딜리버리 하는 조직,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우리가 빠르게 뭔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인터파크는 생명이 타임 투 마켓이고 뭔가 해야 된다 싶으면 남들이 뭔가 하는 조짐이 보인다는 걸 재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먼저 빡 터트려야지만 되는 게 인터파크의 생리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IT 기업들, 지금 인터파크 같은 유사한 IT 기업들은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에자일이 되게 좋습니다. 또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사원도 과장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자일인 거죠. 그렇죠? 네. 네. 팀장도 사원같이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스크럼 마스터가 있고 스크럼 마스터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줘서 사실 그 스프린트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에자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보다 소프트웨어 중점을 둔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어디 가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쓰고 계십니다. 네. 그 핸드폰은 몇 퍼센트의 기능을 쓰고 계십니까? 10% 정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한 이거 한 30% 정도 쓴다고 했을 경우에 얘는 나머지 70%를 왜 만들었을까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 중에 인터파크에 있는 기능을 몇 퍼센트나 쓰고 계실까요? 10%도 안 써요. 네. 진짜 5%. 내가 혹시 툴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 이 사람이 주로 가는 경로를 분석하는 툴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그 사람 매번 똑같은 마우스 클릭을 해서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검색하는 그 검색어 어두워 거의 유사한 검색어 10개를 넘어가지 않는 검색어를 써서 검색을 합니다. 맞죠? 해보신 적 있나요? 검색어? 그거를 BI 솔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면 그걸 분석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0% 기능은 왜 만드셨어요? 혹시 쓸 줄 몰라서? 그렇죠. 근데 에자일은 바로 이거예요. 에자일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내가 주로 쓰는 주요한 기능들에 중점을 두고 나머지 것들은 버리자. 아니면 나중에 하자. 이게 그러니까 에자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터파크 같은 회사는 항상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문서 그리고 조직 내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문화가 갖춰진 조직이 좋겠죠. 협업 문화가 안 거친 조직은 에자일 교육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갖춰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되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에자일 방법은 스크럼이죠. 다 알고 계시죠? 전에 한번 이렇게 어디를 갔는데 이 에자일 방법론에서 얘기하는데 여자들만 쫙 있었어요. 한 4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한 10명 정도가 남자, 거의 40명 여자였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미식축구, 네, 럭비, 네 맞습니다. 미식축구 아니고 럭비예요. 미식축구하고 럭비하고 차이를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공을 던지는 방향. 네 맞습니다.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미식축구는 이렇게 등치 큰 아저씨들이 보호구를 차고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의 차이예요. 럭비는 보호구가 헤드기어밖에 없어요. 여기는 헤드기어도 안 썼는데 사실 헤드기어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을 던지는 방향 미식축구는 앞으로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봤죠? 쿼터백이 봤죠. 그 사람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외국 사람들에서 무지하게 들어가서 터치다운을 합니다. 그 쿼터백이 연봉이 제일 비싸요. 그쵸? 연봉이 한 1,000억씩 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 럭비는 뒤로 던져야 돼요. 앞으로 못 던져요. 자기가 있는 방향이 상대방보다 내 방향보다 뒤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던질 수 있는 방법은 발로 차서 패스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하냐면 이 스크럼을 짜고 여기다가 럭비공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서로 밀어요. 이게 두 팀이에요. 빨간 옷 입은 팀, 까만 옷 입은 팀 있잖아요. 두 팀이 서로 밀어서 공을 차지하고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해요. 저때 뭘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때 어제 우리 와이프가 늦게 들어갔더니 얼마나 고백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밀죠. 근데 스크럼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그 스크럼이고 이 스크럼이라는 게 아까 에자일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실제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보다는 협상이 중요하고요. 뭔가 계획 준수보다는 변화의 계획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자일은 아까 이제 설명하셨던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에자일하고 좀 차이가 났던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에자일은 절대로 고객 지향주의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는 맞아요. 한데 절대로 어겨서 안 되는 규칙인데 뭐냐면 우리가 스프린트에 딱 도입이 되면 스프린트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 스프린트가 끝날 때까지. 그거는 스크럼 마스터가 지켜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체제인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스크럼도 마찬가지로 보셨듯이 이터레이션이 있고 그 해당 이터레이션을 도는데 이터레이션의 주기는 스프린트의 주기는 2주에서 4주 정도를 하고 데일리로 스크럼 미팅을 하고 여기서 그 백로그, 프로덕트 백로그가 들어오게 되면 스프린트 백로그로 들어오고 스프린트 백로그는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한다. 이게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 스크럼 미팅을 하게 되고 스프린트는 속전을 하고 이거 데일리로 스크럼을 고정된 기간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것도 한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프린트에는 스프린트를 수행할 때는 범위에 추가놓고 그 스프린트에서 정해진 범위만큼만 한다. 아까 그 타임 넣으셨잖아요. 그 타임이 정해지게 되면 그 타임의 합이 해당 스프린트에서 우리 그 스크럼 팀이 할 수 있는 역량인 거예요. 그 역량을 넘어서는 요구사항을 그 백로그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거를 수행을 하고 수행이 되고 나면 번다운돼서 그게 얼마가 수행되는지 그려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조직적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죠. 영어를 해석하다 보면 뭐냐면 아까 내가 백로그가 있다면 백로그를 팀장이 쟤한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가져가는 게 원래 스크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작업들에는 백로그에 기록되고 나와야 된다. 여기에 완료가 돼도 여기에 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료된 것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일일 스크럼 미팅을 진행한다. 그것도 정보로 기록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준수한다. 딱 정해진 시간만큼 스크럼 미팅을 한다. 데브옵스는 마찬가지인데 데브옵스는 뭐 에자일과 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단순한 적이 아니고 운영 시스템과 유사한 가상의 시스템 기반으로 테스트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복적이고 신뢰 가능한 프로세스 기반을 개발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보셨듯이 네 가지의 중요 원칙이 플랜 앤 메저, 디벨롭 앤 테스트, 릴리즈 앤 디플로이, 그리고 모니터 앤 옵티마이즈 이렇게 네 가지의 중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브옵스의 또 하나 원칙은 뭐냐면 사실은 개발, 테스트, 스테이징, 운영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테스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맨 마지막에 가서 버그가 발생되면 이 버그를 수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프트 레프트 시켜서 실제로 테스트를 2단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이 끝나고 나면 개발 서버에서 테스팅을 수행해서 발생되는 모든 많은 버그들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갖춰져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CI 환경이 갖춰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빌드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테스팅 환경들, 테스트나 스테이징 환경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변화된 것에 의해서 해야지가 되는데 그런 환경을 하기에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클라우드, 애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이나 하시게 되면 상당히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하게 딜리버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어디가 문제인지 저는 의아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좋은 시스템들 많거든요. 이런 시스템들 쓰면은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고요. 임기치에 다다르면 얼럿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가 밴드위드가 이만큼인데 뭐 한 70%가 찼다. 그러면 70% 찼으니까 얼럿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DB가 거의 DB가 100%를 쓰고 있다. 이랬으면 원래 이런 시스템들이 많은데 그걸 아시고 사람이 모니터링 하시니까 되게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그런 좋은 시스템들 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데브옵스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그 people,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세 가지면은 제가 아트패드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일러스 형태의 부서 중심적 방식을 걸고 당사자 간의 협업을 주는 거예요. 쭉 모았다가 한 방에 빵 다음 단계로 던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릴리즈 플래닝,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컨티뉴어스 테스팅, 딜리버리, 모니터링 앤 피드백 이런 다섯 가지의 프로세스를 항상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신속한 배포를 위한 딜리버리 파이프라인이 제공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었잖아요. 그쵸? 다 알고 계신 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 다이어그램. 혹시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시나요? 한 번도 안 보신 분 손 들어봐요. 이건 보통 우리가 말하는 V 다이어그램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타당성 검토하고 요구사항 정의하고 아키텍처 설계, 상세 설계, 개발 테스트에 쭉 넘어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V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 각각의 단계에서 그것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요구사항을 관리하는 것들은 뭐냐? 아까 TFS에서 백로그 형태로 관리해줬던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요구사항을 관리해주는 툴이 있을 수 있겠죠.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게 맞춰서 정의돼야 되는 건 뭐냐면 UAT 시나리오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유저가 원하는 대로 개발이 됐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가 나오면 시스템 테스트가 돼야 되고 상세 설계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돼야지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추적되고 관리돼야지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오퍼레이션 팀과 디벨로퍼 팀이 그 데브옵스랑 환경으로 같이 있으면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저 전체적인 걸 다 관리해 준 거를 ALM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TFS가 대표적인 ALM 툴 중에 하나예요. 전체 이 앞에 요구사항 정의부터 전체 운영 이완까지의 모든 라이프사이클을 통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의 전체 주기, 즉 요구사항 수집부터 쭉 가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시각화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어플리케이션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구사항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좋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요구사항, 모델링, 개발, 형상 변경, 테스트, 빌드 배포까지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해주는 툴입니다. 제가 돌아다니다가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봤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 2, 3하고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있는데 3버전은 이게 지금 쓸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적용할 놈이에요. 근데 이제 개발자가 시간이 남아서 미리 개발을 딱 해놨어요. 3버전을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새로운 기능을 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얘를 살짝 카피를 해놔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고 나서 얘를 갖다가 빌드를 해서 반영을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요 놈, 카페 같은 놈을 다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형상관리에 잘못 쓰고 있는 일자 찍기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요 3버전을 잘 관리해서 일로 넣겠지만 2단계에서 또 고려해야 될 게 뭐죠? 여기 새로 만들어진 3과 얘 간의 멀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변경된 부분들이 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겠느냐? 저는 퀘션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뭘 가지고 쉽게 할 수 있죠? 아까 그 고민하고 계시는 사실 브랜치라는 걸 가지고 쉽게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브랜치 전략을 만들어 놓게 되면 1과 2로 갔을 때 2에서 브랜치 만들고 브랜치에서 뭐 여기서 유지보수 브랜치, 여기는 이제 뭐 신규 기능 개발 브랜치에서 만들게 되면 머지하는 이런 기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예산은 좀 특이했는데요. 테스트 단계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운영과만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더 들여가지고 스테이징 서버를 만들었어요. 돈이 많은 회사가. 물론 스테이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그래서 원인을 쭉 살펴보니까 이 회사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지금 이제 요 빨간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미 개발이 요번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던 놈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운영에는 2버전이 돌고 있었어요. 이번에 새로 4버전을 만들었거든요. 4버전을 만들어서 여기서 테스트하니까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3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테스트를 하니까 스테이징이 있기 전에 여기서 테스트를 하니까 4버전을 이렇게 보내서 테스트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게 3이 없거든요. 3이 여기에 반응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레이티스트가 반응이 안 되는 상태에서 빌드를 하게 되면 내 거는 소스가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소스에 의해서 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럼 스테이징을 만들자. 그래서 운영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하자. 그렇게 되면 가장 유사한 환경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닌 거죠. 아까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그 브랜치 전략을 쓰게 되면
돈 들여서 스테이징 서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서버 한 대에 여기 되게 중요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몇 억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몇 억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 돈을 절 줬으면 제가 이거를 미리 가서 손봐드려서 이렇게 하시면 더 쉽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텐데 이제 서버 장사들만 좋아하는 일을 하셨겠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실수들을 안 하신다고 볼 수는 없어요. 되게 꼭 이뿐 아니라 사실 이런 그러니까 운영에 있는 레이티스트 버전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전하고 꼭 맞아떨어지냐, 이거는 뭘 가지고 하셔야 되냐면 형상관리 정책을 잘 정하셔야죠. 형상관리 정책을 잘 정하시게 되면 이런 그 휴먼 에러 그리고 이렇게 발생하는 에러들을 미리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빌드할 때 문제도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요번 빌드는 뭘 해야 되냐면 요 하얀 표시는 3번, 3번, 4번, 2번을 가지고 빌드를 해야 돼요. 그런데 A.Java는 요 빌드한 거 위에 4번이라는 버전이 개발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3번이라는 버전이 개발 중에 있어요. 근데 빌드 머신을 해서 빌드를 가져올 때 쫙 요걸 잘 가져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걸 제대로 못 가져오게 되면 뭘 가져오죠? 개발의 레이티스트를 가지고 있죠. 4.3, 4.3을 가지고 있죠. 이걸 가지고 빌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테스트에서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변경이 일어났어. 4번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끌고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테스트 검증을 안 통과한 상태에서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으로 저 서스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그것들을 못하게 통제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하고 계시죠? 4번이 커밋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번이 커밋이 일어나면 안 되냐? 근데 그러면 절대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은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고의가 아닌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커밋이 일어나지면 안 되지만 커밋을 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테스트 머신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커밋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스테이징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스테이징이나 프로덕션으로 테스트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개발자의 고의적인 실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고의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근데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관리 정책을 생각해갈 때 아까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문제 케이스들을 놓고 정책을 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DC나 SVM 같은 것들을 적용하시는 조직들 그런 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냐면 한 사람의 슈퍼맨이 있어요. 정말 잘하시는 기술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그것들이 구축이 되고 조직화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회사로 딱 가버려요. 그러게 되면 첫 번째 그 회사가 갑자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해요. 다행히 아주 똘똘한 새끼를 키워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애미 역할을 하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심각해지고요. 또 하나는 그분이 다행히 이 프로젝트 말고 다른 데서도 되게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케이스들을 고민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와 접목을 해서 이걸 구성하기 때문에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만들어 놓긴 만들어놨는데 제일 첫 번째 보셨던 케이스 같은 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자 찍기를 하면서 형상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러신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시면 기술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외부에서 기술 잘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빌드를 자동화하는 부분이에요. 앞에 이런 정책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빌드 자동화하는 걸 적용하실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못합니다. 빌드 자동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빌드 대상을 자동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놈들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아까 질문하셨던 빌드 되고 나서 디플로이가 되는 것까지 자동화하고 싶다 하면은 DB라든가 각종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툴만 도입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롤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전 버전을 어떻게 놓을 것이냐, DB는 어떻게 놓을 것이냐, DB 롤백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뭐 케이스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케이스들을 다 고민하셔서 프로세스를 잡으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실은 자동화 시킬 수도 없고요. 자동화의 한계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냥 제가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을 경우에 생활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계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진단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느냐, 우리 회사에 적용을 했을 때 뭔가 개선할 포인트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질문, 그럼 내가 이 케이스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런 형태도 좋고요. 아니면 실제로 쭉 한번 훑어보게 하고 거기에 따라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빌드 100% 자동화 환경도 필요하시잖아요. 이런 환경들을 도입하시면 어떨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파크 같은 회사의 가장 좋은 방법론은 에자일이나 데브롭스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환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현황을 조회하고 문제가 뭔지, 아까 한쪽에 리소스가 걸리면 팀장님이 와서 이쪽으로 리소스를 배분했다고 하는데 그게 팀장님의 역량이나 팀장님의 인간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체크할 수 있어서 이런 걸 분배하시는 이런 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테스트 환경도 도입하시면 좋아요. 근데 테스트 환경이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그거죠. 아까 저지에 계셨던 분 질문하셨던 사실은 자동화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분명히 한계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잘못 도입하시게 되면 개발자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자동화된 테스트 환경 말고요. 테스트에 대한 인바이러먼트, 아까 애저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많잖아요. 애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 있고 모두 아마존도 있고 이런. 근데 애저만 좋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애저를 통해서 이런 환경들을 테스트 환경을 자동화로 만들어주고 빨리 추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환경을 도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으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